귀의 염증은 영구적인 청력 결함을 일으키지 않는다. 유양돌기염은 극히 드문 질환이어서 오늘날 진료하는 의사들 가운데 유양돌기염을 실제로 본 사람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다. 그러니까 유양돌기염이 되면 청력 상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귀앓이를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제 화제를 돌려 귀가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보자. 내가 의대에 다니던 시절에 교수님은 귀의 염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귀머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진지하게 주의를 주었다. 오랫동안 나도 똑같이 이 진지한 태도로 이 정보를 환자들에게 전달하면서 항생제, 충혈 완화제, 항히스타민제를 잇따라서 환자들에게 사용했다. 그리고 그 이후 환자들의 고막에 구멍을 뚫어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플라스틱 튜브를 삽입하는 시술이 성행하자 나 역시도 충실하게 유행에 따랐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어쩌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항생제를 처방한 기간만큼 복용하지 않으며 처방한 약을 아예 먹지 않는 환자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료 분야에서는 그런 행동을 환자의 불복종이라고 부르는데 의사들과 제약회사들은 똑같이 그 행동에 눈살을 찌푸린다. 그렇지만 불복종이라는 행동 그 자체보다 더 나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은 불복종하는 환자들이 지시에 잘 따른 환자들만큼 빨리 회복되며 그 중에 귀머거리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깨달음이었다. 처음에는 나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서도 상태가 나아진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흔히 하는 말, 즉 운이 좋으셨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라는 말로 납득하려 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런 합리화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치료를 받지 않은 수많은 환자들이 아무런 약도 먹지 않은 채 회복이 되었는데 그렇게 많은 행운이 존재할 리가 만무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항생제를 더는 신용하지 않게 되었고 항생제의 처방을 그만두었다. 그러나 환자들에게 분명한 부정적인 영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막 절개술, 플라스틱 튜브 삽입하는 그거죠. 또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된 것은 많은 엄마들이 이 수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많은 엄마들이 삽관 수술을 한 직후에 거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의 의학적 소견에 구애받지 않았던 그 부모들의 경우에서도 처방을 받은 기간 동안 튜브를 놔둔 이들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나는 환자의 이익이 아니라 의사와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고안된 약과 처치를 몰아넣고 문을 잠가버리는 창고에 항생제와 함께 고막 절개술과 튜브도 넣어버렸다. 이제는 귀가 아파서 온 어떤 환자에게도 항생제와 충혈 완화제와 항히스타민제를 권하지 않는다. 나는 고막 절개술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나의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다. 환자들은 귀의 염증 때문에 청각을 잃지는 않는다. 물론 내 환자들도 청각을 잃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이렇게 생각하는 의사들은 소수고 나머지 다른 이들은 여전히 책에서 배운 대로 진료한다. 아이의 귀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보통 정해진 패턴대로 진행된다. 일단 간호사가 체온을 잰 다음 진료실에 들어온 의사는 어디가 아파서 온 것인지 물을 터이고 소홀하게 신체 검진을 할 것이다. 아이의 목구멍을 살펴보고 심장과 폐의 소리를 들어본 다음 거미경을 통해 고막의 상태를 들여다보려 할 것이다. 거미경의 끝쪽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의사가 보게 되는 것은 염증이 생겼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외이도와 고막이다. 외이도를 벗어난 곳에 염증이 생겼다면 아마도 중이일 것이다. 중이는 고막 뒤에 있으므로 실제 감염된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는 그 장소를 직접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의사는 감염 장소를 실제로 보았다기보다는 오히려 고막의 상태를 관찰해서 진단을 내리는 것이다. 정상적인 고막은 보통 진주빛깔을 띈다. 중이염이 심해지면 고막은 붉은색이 진해진다. 아이의 고막을 들여다보는 의사는 이 두 가지 색깔 중에서 하나를 보게 되거나 그 중간 정도의 분홍색이나 붉은색을 보게 될 것이다. 새빨개진 고막이 관찰되면 의사는 아이의 중이 부분에 심한 염증이 생겼다며 아목시실린을 열흘 동안 하루에 3번 먹도록 처방할 것이다. 고막의 색깔이 분홍색이나 좀 엷은 빨강색을 띈다면 약한 중이염이라고 진단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려 들 것이다. 이 의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이를 잘못 치료하고 있다. 첫째로 고막이 분홍색이거나 연한 붉은색이라는 사실이 아이가 중이염에 걸렸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화를 내거나 울었을 때도 고막의 색이 붉어지며 중이염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열이 올랐을 때 또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분홍색이나 연한 분홍색의 고막이 관찰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귀에 염증이 생겼다고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몇 시간 후 다시 검사하면 정상적인 색깔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실수는 고막의 색이 분홍색이든 새빨갛든 또는 심지어 청보랏빛을 띠고 있든 간에 똑같이 항생제로 치료한다는 것이다.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귀에서 실제로 고름이 나오는 경우뿐이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전체 귀 관련 염증 가운데 1%도 되지 않는다. 심지어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경우라도 나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1년에 통제된 연구들을 실시한 결과 귀의 염증을 치료하려고 항생제를 사용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결과들, 즉 청각 상실과 염증 부위 확장과 유양돌기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항생제를 사용하면 통증과 감염 기간을 약간 줄일 수는 있지만 그 대가로 항생제는 몸의 자연적인 면역 반응도 억제한다. 결과적으로 감염 기간을 약간 줄이기 위해서 당신은 한 달 내지 한 달 반마다 아이에게 새로운 염증이 생길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죠. 항생제가 장을 초토화시키니까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악의 고리가 계속 도는 거죠. 악의 쳇바퀴가. 내가 본 가장 최근의 연구에서는 네덜란드에서 171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중 맹검 실험의 결과를 인용해서 보고했다. 대상자의 반은 항생제를 사용한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반은 항생제 없이 치료를 받았는데 질병을 겪는 임상적인 과정, 통증이나 체온, 귀의 분비물, 고막의 상태나 청각 능력의 변화에서 두 그룹 사이에는 의미가 있는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일부 의사들은 귀의 염증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내 견해 때문에 나를 힐난한다. 가끔은 내가 항생제 사용을 반대함으로써 아이들의 목숨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내 대답에는 반박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여태까지 반박을 받은 적은 없었다. 나의 대답은 이렇다. 아이들에게 생기는 귀 염증의 대부분은 의사들의 치료를 받지 않는다. 항생제 치료를 받은 환자들 가운데 의사의 지시에 순응하는 비율은 놀라울 정도로 낮다. 뉴욕주의 버팔로에 있는 아동병원에서 중이염 때문에 항생제 처방을 받은 아이들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처방받은 그대로의 양을 실제로 복용한 환자는 50% 미만이었다. 지시를 완전히 따른 환자는 300명 중에서 22명에 지나지 않았다. 요컨대 귀에 염증이 생긴 아이들의 대부분이 치료를 받지 않고 항생제 처방을 받은 아이들의 대부분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항생제는 쓸모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청각 상실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전국 대부분 아이들의 청각에 결함이 생겨야 할 것이다. 앞서 항생제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따르는 위험을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 위험은 귀에 생기는 염증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의사들은 또한 오랫동안 귀의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경구 복용 충혈 완화제와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해왔다. 주로 처방되는 약물이 수도 에페드린 염산염과 클로르페닐아민 말레아테다.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약들에 시판되는 상품명은 액티피드와 수다피드다. 이 약물들 또는 이와 유사한 약물들이 중이염이나 감기에 걸린 몇백만의 아이들에게 처방된다. FDA에서는 여러 해 동안 이 약들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마침내 제약회사들에게 그 효용을 증명하든지 아니면 퇴출시키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에게는 그 약들을 처방한 권리가 계속 주어졌다. 1983년 피츠버그 의대에서 3년 동안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이 약들이 중이염의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5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대상의 반에게는 이 약들을 주었고 나머지 반에게는 위약을 주었다. 두 그룹의 회복률은 같았다.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귀의 염증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제쳐놓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사용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납득시키고자 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수술, 고막절개술에 대해서도 같은 충고가 적용된다. 고막절개술은 오늘날 아이들에게 가장 흔하게 실시되는 수술이 되었다. 그러나 고막절개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의사들은 액체가 심하게 차오르고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중이염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종종 고막절개술을 사용한다. 이 액체는 고름이 아니고 투명하다. 고막절개술의 목적은 뇌의 내부의 진공 상태를 해방시켜서 이 액체가 유스타키오관을 통해 나오게 만들려는 것이다. 맥주가 캔에서 잘 나오지 않을 때 뚜껑에 다른 구멍을 하나 더 뚫으면 원래의 구멍에서 맥주가 잘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다. 시술을 하면서 의사는 고막에 구멍을 내고 폴리에틸렌 튜브를 삽입한다. 튜브는 몇 주 동안이나 또는 몇 달 동안 그대로 남겨둔다. 어떤 때는 튜브를 일부러 제거하지만 저절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다. 근본적으로 고막절개술을 하는 이유는 청력의 상실을 막기 위해서이지만 그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통제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양쪽 귀에 모두 염증이 생기고 한쪽 귀에만 튜브를 삽입했을 때 양쪽 귀에서 생기는 결과는 거의 똑같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이 수술은 그 자체가 많은 위험과 부작용을 동반한다. 청각 상실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화된 고막절개술은 고막에 흉터를 남기고 딱딱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청력을 잃을 수도 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재발하는 중이염을 치료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 수술의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심한 중이염이다. 아이가 한밤중에 귀가 아프다고 당신을 깨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아이가 무척 아파하더라도 그 즉시 응급실로 데려가야 할 필요는 없다. 의사가 할 수 있는 훌륭한 즉각적인 치료법 중에서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전기 담요로 아이의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2시간마다 따뜻한 정도로 데운 올리브 기름을 2방울씩 아이의 귀에 넣어주어라. 아이가 잠들 수 있도록 약간의 위스키를 먹이는 것도 좋다. 어린 아기에게는 10방울, 그리고 더 큰 아이들에게는 찻숟가락으로 최대 1숟가락 반 정도 먹인다. 필요하다면 1시간 후, 그리고 다음 1시간 후에도 같은 양을 먹인다. 심한 통증이 계속되면 아이에게 맞는 양의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인다. 몸이 스스로 방어하고 있는 동안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다. 48시간 후까지도 통증이 계속되면 외상이 있거나 귀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 병원에 가보도록 한다. 외상도 이물질도 원인이 아니고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면 다른 치료를 받지 말고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저절로 나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한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의견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원칙과는 근본적으로 동떨어진 조처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근본적인 의학적 조치이며 내 접근법은 오히려 신중하다고 단언한다. 앞서 나는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계속 제시했다. 과학적으로 통제된 연구 결과들은 귀의 염증에 대한 기존의 처치가 효과가 없으며 어쩌면 환자에게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증했다. 올리브 기름과 위스키가 귀의 염증을 치료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제시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내 환자들은 올리브 기름과 위스키가 분명히 통증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것이다. 게다가 올리브 기름과 위스키가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다. 한편 나의 환자들이 그렇듯이 다른 의사들의 환자들도 염증 때문에 청각을 잃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는 그들이 받은 치료법 때문에 청력 경할함을 얻는다. 귀아리에 대한 맨델존 박사의 명쾌한 조언. 귀의 염증은 영구적인 청력 결함을 일으키지 않는다. 유양돌기염은 극히 드문 질환이어서 오늘날 진료하는 의사들 가운데 유양돌기염을 실제로 본 사람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다. 그러니까 유양돌기염이 되면 청력 상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생제나 다른 약물 그리고 고막절개술이라는 수술을 이용하는 기존의 치료법은 염증에 대항하는 인체의 자연 방어 시스템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다. 아이가 귀가 아프다고 호소하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도록 하라. 1. 병원에 가기 전에 48시간 동안 기다려본다. 2. 전기 담요를 사용하고 2방울 정도의 따뜻한 올리브 기름을 외이도에 떨어뜨려서 통증이 낫게 한다.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라면 적절한 양의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인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아스피린을 먹여서는 안 된다.
3. 통증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면 병원에 데려가라. 염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귀에 외상이 있거나 이물이 들어있을 가능성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다. 4. 의사가 도구를 사용해서 아이의 귀에서 귀지를 제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5. 아이를 진찰한 의사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을 발견하고 항생제를 처방하려 들거든 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라.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에게 제거하게 하지만 항생제를 처방하면 역시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아이가 스스로 자기 고막에 상처를 입혔다면 소아과 의사는 당신을 이비인후과 의사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비인후과 의사가 수술 치료나 항생제를 권하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오랫동안 진료해오면서 그런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6. 아이에게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중이염이 있다면 알레르기나 이전에 먹었던 항생제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의사가 고막 절개술을 권하면 두 번째 의견을 구하지 않고서 동의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소아과 의사들이 가장 선호하던 수술은 편도선 절제 수술이었지만 이제는 고막 절개술이 되었다. 그러나 고막 절개술이 득이 된다는 신뢰할 만한 과학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